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1의 4강 종강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부터 연말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미의 아래 5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단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해서 나타나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월 정액 정기, 부정기 여부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등록되는 수당에는 정기든 부정기든 상관없다란 뜻입니다.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 63,000원으로 가정한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사용하는 항목은 열을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꼭 불을 해서 입력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월 정액 정기 부정기는 아무거나 해라, 수험생 판단에 맡기겠단 말이며 채점 대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감사하네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63,000원으로 가정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문제에 보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 63,000원을 입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입니다. 수당 등록과 공제 항목 입력인데요. 실무 수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수당의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게 과세다 비과세다, 사실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두 번째, 구분이 되면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물론 해당 없는 항목은 부로 입력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수당 및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 후 비과세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요. 20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전월 미환급세액 63,000원을 입력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되며 5점짜리인데요.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며 어려운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과세다 비과세다 구분이 됩니다.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만 소득에 나오는 항목만 비과세이며 나머지는 다 과세입니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립이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립이 변상 정도의 지급액. 두 번째,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0,000원 이내, 그러니까 자가 운전 보조금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라는 거 하나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며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고 금액을 20만원까지인데 우리 회사에서 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선택하신 다음 금액은 5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0만원은 비과세로 가고 30만원은 과세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20만원 이내인데 이렇게 50만원을 받게 되면 과세 30만원, 비과세 20만원 각각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 선택해서 50만원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0만원은 비과세 그리고 30만원은 과세로 넘어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인데요. 회사에서 내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50만원을 받았습니다. 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우리가 여비로 따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사용을 했는데 그 여비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비를 따로 5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때는 50만원이 싹 다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비를 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따로 여비를 교통비나 아니면 기름값을 따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주고 나머지만큼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20만원의 의비는 회사로부터 다른 어떠한 금액도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에 여비를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에 20만원까지 비과세란 의미가 되지, 내가 20만원을 받고 또 여비로 출장 갈 때 여비로 회사에서 따로 20만원을 받았다 가정을 하면 이때 받은 20만원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받은 이 20만원 이내란 말은 실제 여비를 안 받았을 경우에 20만원까지 해준다는 의미며 내가 20만원을 받고 출장이나 갈 때 회사로부터 따로 20만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받은 20만원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과세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입니다. 식대는 10만원인데 식사 제공시는 과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밥은 안 주고 돈으로 식사비를 줄 때는 비과세이지만 밥도 주고 식대를 따로 줄 때는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며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자, 총급여액이 작년까지는 2,500만원 이하였는데 2020년부터 시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초과 근로수당입니다. 자, 초과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1번. 두 번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두 번째. 세 번째, 생산직 근로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이며, 자,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그리고 광산, 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예, 여기서 말하는 출산 보육비는 만 6세까지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가 있는데 7살입니다. 만 7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만 10세까지 육아 보육 수당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회사는 7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육아 보육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애가 만 6세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법에서 나이 따질 때는 연도 빼기 연도입니다. 월과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1월달에 태어났던 12월달에 태어났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2020년 빼기 출생 연도를 해서 뭐 해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만의 나이로 따진다는 거. 월과 일은 뭐 생일이 지났니 안 지났니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두 번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 항목이 11개 정도밖에 없죠.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원의 성선수당이란 말은 근해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기잡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근해에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선수당 월 20만원이고 외국 근로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외항선박선원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 외화 획득하시는 분이죠.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6번과 7번을 혼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6번은 외국 근로급여 중 100만원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이 외국에 파견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급여 중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다음 7번은 외항선원 선박이라든지 외항선박선원이라든지 그리고 국외 건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땡볕에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300만원까지 월급 중에서 3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물론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된다라는 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항목들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항목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며 별도 5개 쳐 두었습니다. 자, 아마 92회 때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적공제조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이 출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 문제의 풀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92회 때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인적 공제입니다.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포함과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장인, 장모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는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되지만 형수님은 안 된단 말입니다. 본인만 된다는 거. 다음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되며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그랬는데요. 급여 있죠? 급여는 500만원까지 해줍니다. 급여는 500만원까지 됩니다. 연간입니다. 월 500만원이 아니라
연. 두 번째입니다.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비과세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급여는 500만원 이하까지. 두 번째,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는 거 알아주시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가 되려면 인적공제에서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없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있는데 소득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면 기본공제에서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면 경로우대 공제는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에 한해서만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70세 이상, 한도는 1명당 10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 자, 여기서 장애인은 당연히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물론 소득 제한이 안 걸렸다는 가정하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 자,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부모 공제 조건이 안 까다롭죠. 부녀자 공제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보시면 부양가족 등록할 때 부녀자가 나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여자이면서 남편이 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소득이 없고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자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자이어야 되고 근로자이라는 조건 하에서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 이게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두 번째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50만원입니다. 물론 한부모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에도 해당이 되고 부녀자 공제에도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만 해주겠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이중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이중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중공제는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세 공제입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이것도 왜 1세부터가 아니고 7세 이상이냐면 6세까지는 육아수당인가 나라에서 10만원씩 매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고 7세 이상부터 20세 이상까지 20세 이하까지 해주는데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약 아동은 자녀세 공제를 해줍니다. 출산 입양세 공제입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개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 분리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 제한에는 안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직계 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 귀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직계 귀속과 배우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잘 틀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사업 소득 금액과 양도 소득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금융 소득 금액입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이 합해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연 500만원이 초과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0만원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물론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였습니다. 연금 소득 금액입니다. 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 즉 1200만원 이하는 된다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자, 기타 소득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받은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타 소득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제가 60%를 해줍니다. 6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400만원이 돼요.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방금처럼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 계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말과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금액이 들어간 것과 금액이란 글자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 100만원 초과된다 안 된다는 다들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서화,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서화, 골동품, 여기서 골동품은 최소 100년 이상 지난 거야 됩니다. 50년 지난 것은 골동품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100년, 기간은 100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 골동품을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득금액의 복권 당첨금 한번 봅니다. 자, 소득금액의 20%는 소득금액의 20%인데요.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4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복권에 로또에 4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까지는 20%입니다. 그럼 2, 3은 6천만 원이 되겠네요. 플러스 초과분 1억입니다. 그럼 30%입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9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 소득 중에서 서화, 골동품,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기타 소득의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위약금과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5월 급여 대장입니다. 지급일은 5월 31일이고요. 이름은 이영미입니다. 급여 항목들 나와 있고요. 공제 항목들 나와 있는데 확인하고 누락되면 입력하면 됩니다. 자, 과세, 비과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비과세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월차 수당도 비과세 항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세, 상여도 마찬가지로 과세,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알려주었지만 시험에는 실제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되겠죠. 원천징수 눌러주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 여기에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다음입니다. 2020년 05월 그리고 지급일은 31일입니다. 자, 나와 있네요. 의외로 이 날짜를 잘못 입력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 이영미 맞죠? 선택해 주시고, 무엇이 많이 나와 있네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수당 공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 화면에서 화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 여기에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입력할 때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까만 것은 과세, 파란 것은 파란색은 비과세 구분이 되거든요. 체크해 주시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 사용하고 과세, 상여도 사용하고 과세, 직책수당도 사용하고 과세, 예, 다 맞고요.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 부정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차 수당이 있네요. 우리 문제지에는 월차 수당 있죠. 기본급, 월차 수당, 상여. 그래서 기본급, 직책 수당이 없네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하라 그랬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 나타나지 않게 할 겁니다. 월차 수당 되었고요. 그리고 10대 있었습니다. 비과세 사용할 거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없죠. 야간 근로수당 없습니다. 그래서 부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금은 보니까 6아 수당이 있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찍어 주시고 이 칸 선택해 주시면 과세, 비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2번 비과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수당명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아 수당 크게 문제 없죠. 자, 유형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엔터. 자, 여기에서 유형이 나왔는데요. 이게 과세일 때는 큰 관계가 없지만 비과세일 때는 이렇게 이런 코드들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코드를 선택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선택할 때는 F2가 사용되죠. F2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목이 많습니다. 찾기가 힘들죠.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력하는 칸에, 입력하는欄에 6아 수당이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6아 수당 했더니 나타나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10만원까지 만 6세 이하는
비과세가 되죠. 엔터. 그리고 정기 부정기는 관계가 없는데요.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고 문제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부정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정기다, 부정기다 따지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매월 지급되는 것은 정기,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은 부정기, 이렇게 표시하시면 맞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다라니까 관계가 없어요.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 자, 이게 보면 급여 항목은 다 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목이 총 5가지이며 비과세가 2개네요. 즉 파란색이 2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봤더니 자, 기본급, 상여, 월차수당, 식대, 육아수당 5개이며 이렇게 비과세에 우리가 파란색을 체크해 두니까 파란색으로 나왔죠. 이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면 되니까 급여 항목은 정확하게 되었고요. 다음 공제 항목입니다. 수당 공제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제 항목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제 항목이 되고요. 사용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4대 보험이네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가 되어 있고요. 학자금 상환은 없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로 하라 그랬던 것들은 채점 대상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부로 바꾸어 주시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유리하니까요. 확인.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다가 입력하다가 틀리게 되면은 누락되거나 더 입력이 되어 있으면 다시 수당 공제를 눌러서 해당 항목을 처리하면 됩니다. 기본급 볼까요? 2300불 엔터. 상여네요. 20만원 200불 엔터. 다음 월차 수당입니다. 100불 엔터. 식대 10만원이네요. 엔터. 육아수당도 10만원이죠.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면 급여 항목은 몽땅 입력이 되었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식대와 육아수당 비과세가 20만원이죠. 하단에 보시면 비과세 금액이 얼마? 20만원. 꼭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총계는 28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은 얼마? 280만원. 이런 금액들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버릇을 가지십시오. 저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신 다음 눈으로 확인하면 순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공제 항목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입력하면 되고 누락되면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위쪽부터 국민연금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12500 112500 엔터. 건강보험이네요. 아래쪽에 나와있죠. 80750 엔터. 장기 요양보험은 맞네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20800 고용보험 20800 맞네요. 그리고 소득세 나와있네요. 50190 50190 엔터.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5010원. 예, 맞습니다. 세금은 이 세금 농특세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제 항목에서 수당공제에서 보시면 농특세라고 나와있지 않죠? 나와있지 않는 것은 고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자, 공제 총액이네요. 공제 총액도 한번 봅니다. 277520 자, 문제지에 277520 예, 맞네요. 그래서 입력은 다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쉽습니다. 따라서 급여 자료 입력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처리 순서에서 여기까지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 입력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다 확인했고요. 다섯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전월 미환급세 63,000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05월이죠. 05월입니다. 05월 그리고 05월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5월이 좀 여러 번이 입력되는데요. 그래도 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6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ESC. 물론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당연히 저장이 되어야지만 채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5-1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5-1번 이렇게 급여 자료 등록하는 것과 또는 우리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5-2번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사무직 사원 최민상입니다. 남성이네요. 4번 입사일은 18년 1월 14일이고요. 세대주입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으로 가정한다.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 여기서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이란 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최민상이 다 공제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탭은 무시할 것. 10점짜리죠. 최대한 실수가 없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부양가족은 무시해라 그랬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어디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부양가족인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물론 부양가족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사람만 불러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 사원에서 다 불러오실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불러와도 됩니다. 저는 한 사람만 불러올 거예요. F입니다. FE가 참 많이 사용되죠. 자, 여기 보시면 최민상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한 사람 최민상이가 불러와졌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사원을 불러와서 최민상을 선택해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에 부양가족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랬는데요. 일단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가족이 4명이 있네요. 본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 있고요. 그리고 김미순 누군지 모르겠네요. 배우자 있고요. 5살짜리 애도 있네요. 최민주 이렇게 있고 나이를 보니까 71세 같으면 여성이고 어머님 정도 되겠네요. 최민상의 어머님 정도가 될 겁니다. 불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제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보시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풀기 전에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소득 제한과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거? 의료비죠.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내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누구나 다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거,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는 그런 공제가 있죠. 어떤 거? 보험료죠. 보험료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거. 이 중에서 제가 신용카드부터 먼저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잘 틀립니다. 누락하는 거 많고요. 첫 번째입니다. 공제 대상인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됩니다. 즉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신용카드를 3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에 500만 원은 회사 경비를 내가 대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500만 원을 돌려받겠죠. 돌려받게 되더라도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면 이 500만 원은 빼고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은 2,500만 원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입니다.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몇 퍼? 10%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신용카드에 입력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중복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 이런 것들은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요거는 교육비 50만원. 자, 여기서 초등학생은 제외입니다. 보시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년에 50만원까지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교육비에도 50만원 공제가 되고 카드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음 장애인 특수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은 교복을 쓰질 않죠. 그래서 이게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는 그러니까 내가 50만원 한도입니다. 50만원을 우리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에도 50만원 공제가 되고요. 카드에도 50만원 공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더 고등학생인데 교복 구입비가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에요. 이것들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첫 번째 한도가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로는 50만원 공제가 되고요. 카드로는 7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게 혼돈이 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교복 구입비를 80만원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한도가 교복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50만원 입력하시고 카드는 한도가 따로 없죠. 그래서 80만원을 입력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생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가 50만원까지 되지만 초등학생은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는가 봐요. 하지만 특수한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을 수가 있죠. 입는다 하더라도 그 초등학생은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 공제는 된다는 의미가 돼요. 알아주시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중복 공제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수업료와 등록금은 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면서 제가 표현이 나빠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교육비 부분입니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는 1년에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해주지만 초등학생은 교육비 공제를 50만원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용카드 두 번째인데요. 신용카드는 15% 그러니까 후불제 있죠. 결제일에 결제되는 거, 그리고 체크카드, 그리고 및 현금 영수증 및 제로페이는 30% 공제해줍니다. 신용, 체크, 제로페이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해줍니다. 자, 이 공제 한도를 적어둔 건데요. 적어두었는데요. 그리고 율도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시험 치실 때 이게 금액을 알아야지 한도를 구할 수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 시간이 없거나 바쁘실 때는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40%, 전통시장도 40%입니다. 각각 100만원 한도, 신문, 도서 공연비 30%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자, 100만원 한도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신문, 도서, 공연비 30% 공제가 되는데요. 도서, 공연비 공제 대상입니다. 첫 번째,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분은 5천만원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사업 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 공연비의 공제 범위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연극, 뮤지컬,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이 도서 공연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영화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이런 것들이 도서 공연에 해당이 되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험료입니다. 제일 까칠한 공제죠.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각각 여기서 각각이란 말은 사람마다 인당 100만원 한도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장성 보험료는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돈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작으면 보장성, 그리고 납입한 돈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돈이 많으면 저축성이 됩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 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하고 있겠죠. 그때 내가 부담을 합니다. 이때 우리 집사람 보험료 부담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제일 좋은 공제가 되죠.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공제 대상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그리고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그리고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 연 50만원 이내라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안경을 80만원을 주고 맞추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얼마까지만 입력해야 될까요? 5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입니다. 라섹은 50만원이 아닙니다. 라섹은 수술입니다. 수술비로서 전액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경 쓰신 분은 잘 아시는데요. 안경 안 쓰신 분은 안경, 콘택트 렌즈, 그리고 콘택트 렌즈와
라식이 같은 글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뭐 200만원 한도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 꼭 좀 익혀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1의료비 공제액입니다. 일반 의료비입니다. 기준금액 총급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 700만원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기 때문에 3% 같으면 곱하기 0.03을 하면 150만원이네요. 이분은 의료비로 가족이 100만원 써봤자 의료비 공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150만원은 넘어야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이 이번에 얼마? 총 의료비가 25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0만원을 빼요. 150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 100만원의 뭐 15%, 15만원이 의료비 공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전액 공제 의료비입니다. 본인은 전액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도 전액 의료비가 공제가 됩니다. 다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정진을 위하여 구입한 의약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료의 목적이나 질병 예방의 목적, 건강 검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됩니다. 건강 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대표적인 예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단 본인 부담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은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수술을 했는데요,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은 게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900만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1000만원 중에서 내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100만원. 이 100만원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900만원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을 받은 이 금액은 의료비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 좀 읽어봐 주시고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하나씩 다 읽고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간 외의 지출은 공제되기 없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신입사원으로 여지까지 한 몇 년 놀고 있다가 5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월달에 지출된 뭐 의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돈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간 외의 지출은 공제 혜택이 없다라는 말이,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었을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지출은 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A회사에 쭉 다녀오다가 4월달까지 다녔습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다녔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기간이 직장 다닌 기간이 아닌 게 아니죠. 직장 다녔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왜? 1월 1일부터 계속 근로가 제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은 몇 년 동안은 계속 일 없이 있다가
올해 5월달에 또는 6월달에 취업이 되었다 하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그래서 비고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는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15%입니다. 대부분 15%죠. 그리고 본인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현장 체험 학습에 50만원이 지출되었다 라고 하면 30만원은 교육비 공제를 해 주겠단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 미취학 아동은 안 됩니다. 왜?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죠. 어린애들. 유치원에서 또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좀 체크하셔서 놓치시는 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또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함.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 애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생까지는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교육비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받았던 이 200만원은 빼고 300만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는 학원을 다녀서 업무와 관련된 직종을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하면 회사에서 그 경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비 50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지원금을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내가 지출한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이 10만원에 대해서만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 내용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험료 보험금 있죠? 지원받았던 거 똑같습니다. 의료비 납입할 때 보험금 부분은 뺀다 그랬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교육비 공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인은 전액이고요. 영유아 초중고는 1년에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이 돈들은 실무에 입력할 때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시험 칠 때 계산해서 이론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급하다, 이런 거 기억하기가 힘들다,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넘어가시고 시간이 되시면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론시험 치실 때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이게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부모님이죠. 직계 존속이란 말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교육비는 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 즉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사람의 학원비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는 안 되고 학생회비라든지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이런 것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혜택이 많죠.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활 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설 및 법인으로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비는 다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리고 직계 존속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우리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거기에 따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개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 없죠. 첫 번째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이 정치자금, 즉 무슨 정당에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정기부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창회라든지 기부를 하더라도 종친회, 향후회, 청년회, 자생단체 기부금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죠. 이걸 신청하지 얼마가 안 되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13만원의 표준공제, 13만원 누구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사업소득자는 7만원의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이론 실기에서는 크게 관계없는데요. 실무 입력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시험 치실 때 13만원이라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체크하셔서 기억하시고요. 사업소득자는 7만원의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하단에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만 40세 소득업성,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자녀 5세 유치원 소득이 없네요. 학생 아닙니다. 초중 고등학생 아니라는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모친 부모님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네요. 자, 이게 부모님은 어떻게 주거 형편상 별거인 경우는 같이 동거 가족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거 형편상이란 말은 별 말이 없다면 국내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주거 형편상 별거로 봅니다. 외국에 사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만 71세이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얼마? 2,400만원. 그러면 자, 임대소득금액이 2,400만원 있으니까 소득 제한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무엇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의료비 공제만 되고 나머지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력해야 되는 것과 입력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구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험료네요. 본인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하면 안 되겠죠. 보장성만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이죠.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입력해야 됩니다. 자녀 보장성 보험료. 따라서 보험료 중에서는 본인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의료비입니다. 본인 보약 구입입니다. 건강증진 목적. 보약은 안 되죠. 질병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기 때문에 되는 사람입니다.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220만원 카드로 결제됐네요.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도 220만원 입력되어야 되지만 어디에? 카드에도 220만원 입력되어야 됩니다. 다음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 200만원. 자, 임플란트는 이죠. 인데, 임플란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이가 빠져서 또는 이가 상해서 이를 새로 심어 넣는 겁니다. 즉, 그 뭐라 그럽니까? 씹는 작용 또는 무는 작용,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때문에 한 99% 정도 되겠죠. 98, 9%는 다들, 그게 됩니다. 치료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앞니빨이 많이 삐뚤어져서 보기 흉해서 갈아 끼우는 경우가 있죠. 뽑고 새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이런 경우는 미용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임플란트비는 뭐가 된다?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미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로 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임플란트 시술비는 이가 빠졌기 때문에 넣고, 그러면 이거는 질병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보약 구입비만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셨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교육비네요.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 유치원비 됩니다. 미취학 아동이니까. 모친 노인 대학 등록금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즉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다음 기부금이네요.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원 예 가능합니다. 배우자 정치자금이네요.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1305만원,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220만원, 대중교통비 비용분 90만원, 전통시장 9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최민상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이 220만원은 1305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신용카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신용카드 700만원 사용했네요. 신용카드는 누가 공개됐습니까? 부양가족의 직계 존비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소득 제한 안 걸렸죠. 소득 없었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안 걸렸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안 걸렸어요.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700만원 공제받는데요. 이 중에 대중교통 15만원, 전통시장 이용분 91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나중에 대중교통 합해가지고 이렇게 합산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입력할 텐데요. 입력되지 않는 것은,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치실 때 먼저 입력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체크를 다 하신 다음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 항목별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소득 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여기에 연말정산 여기 있죠. 자, 연말정산 여기에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화면을 스크롤바를 지금 안 나와 있죠. 살살 아래로 내리시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자, 여기서 하얀색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노란색들은 더블 클릭하면 세부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일반이죠. 일반 보장성 보험 얼마입니까?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55만원에 요거 더하면은 79만원에 요거 더하면 되겠죠. 79만원에 81만원에 151만원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산이 힘드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79만원, 그리고 2만원 더하면 81만원, 81만원에 70만원을 더하니까 151만원. 자, 요거 혹시 금액을 제가 잘못 계산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다셔서 입력하세요. 저는 151만원, 151만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됐고요. 엔터.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어렵이네요. 어렵이 요것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어렵이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아래쪽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 따다.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본인과 6세 이상 65세는 여기 입력하고요. 장애인은 여기 입력하고, 난임시술은 여기 입력하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단 본인 건은 없었죠. 모친입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입니다. 모친은 71세입니다. 71세이기 때문에 전액 의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5세 이상자 있죠. 여기에 220만원, 2200불 엔터. 그리고 배우자 있네요. 배우자 임플란트 200만원, 이뿔뿔 엔터.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본인하고요. 유치원 교육비네요. 영유아 초중고에 입력하면 되겠죠. 모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교육비 아래쪽에 있네요. 더블 클릭 따다. 자, 여기서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 여기에 노란색이니까 따다.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유치원비 100만원 1뿔뿔. 자, 찍고 1뿔뿔 엔터. 확인. 그리고 본인이죠. 본인 칸 선택해 주시고요. 본인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만원이네요. 본인 6뿔뿔 엔터. 확인. 이거 입력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배우자 정치 자금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자, 기부금 칸. 자, 아래쪽에 바로 있네요. 문제 순서대로 잘 내줬네요.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 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정치 자금은 30만원을 내면 여기에 10만원, 여기에는 20만원, 이렇게 10만원 초과분은 따로 적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솔솔솔 내려보시면은, 자, 종교단체 외가 있고요. 지금은 종교단체 해당 기부금이죠. 이 칸이 되겠습니다. 찍어주시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뿔뿔 엔터. 확인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칸에 있어요. 자, 스크롤바를 내리시면은 살살살 내려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 따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것들부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부터 합산해서 입력하겠습니다. 합산을 해버렸더니 얼마? 105만원입니다. 대중교통 105만원. 자, 여기에서 대중교통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대중교통 40% 나와 있죠? 105만원 1050불 엔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전통시장이네요. 전통시장 9만원에 91만원 1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전통시장 위에 찍어주시고 1뿔뿔 엔터. 자,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없네요. 그리고 의료비 22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1305만원과 그러면 요거네요. 합산하면은 원래는 얼마가 입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2005만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당연히 빼야 되겠죠. 뺐더니 얼마? 1800만원입니다. 이거겠다는, 즉 2005만원인데 205만원을 빼면 1800만원 아닙니까? 신용카드 이 칸 찍어주시고 1800만원 18뿔뿔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되었고 확인. 자,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점수가 무려 1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혹 가다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끝이 나고 나면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점수가 큰 것들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셔서, 자, 최민상이 선택해 주시고 이거 빠져놓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연말정산 선택해 주시고,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봤을 때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안 하고 그냥 암산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혹시 입력이 금액이 틀리면 계산기로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풀이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써 90일의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를 풀이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혹시 본인이 아시는 내용과 상이하다든지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영상에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